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특수한 형태의 펀드를 공부하겠습니다. 자, 특수한 형태의 펀드는요, 우리 교재에서 첫 번째가 환매 금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펀드라고 해서 종류형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전환형 펀드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모자형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ETF라고 해서 상장지수 펀드라는 게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하고 이제 사모펀드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별로 우리가 수업을 할 건데, 첫 번째가 환매 금지형이죠. 환매 금지형. 첫 번째 특수한 형태로 환매 금지형이 있다. 자, 금지형이고 두 번째가 종류형 나왔죠. 종류형 펀드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전환형인가요? 세 번째가 전환형 모자형, 그러니까 전환형 모자형 이렇게 됐네요. 전환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모자형 펀드가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ETF가 있었죠. 상장지수 펀드.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사모펀드 있었습니다. 사모펀드. 그래서 이렇게 여섯 종류가 지금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특수한 형태의 펀드죠. 이제 하나하나씩 중요한 부분들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일단 환매 금지형 펀드는 일명 폐쇄형이라고도 부릅니다. 폐쇄형. 폐쇄형이라는 거는 개방형이라는 말에 대응되는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펀드가 설립되고 나서 고객이 펀드 투자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기간에 제한이 있는 펀드가 이런 게 많은데 중간에 환매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필요해도 그 펀드 회사에 가서 내가 돈 필요하니까 이거 펀드 가입 해지하고 싶다. 그래도 돈을 못 돌려줍니다. 환매가 안 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펀드 회사에 가서 돈을 물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일정 기간 동안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환매 금지형 또는 폐쇄형으로 만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일단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셔야 될 게 부동산 펀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특별자산 펀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혼합자산 펀드는 무조건 환매 금지형으로 만듭니다. 일단 이거는 기본이에요.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혼합자산 펀드는 환매 금지형으로 만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펀드 자산의 20%를 초과해서 시장성이 없는 자산,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도 환매 금지형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요거 시장성 없는 자산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안 되는 자산, 뭐 금방 팔릴 수 없는 자산, 뭐 부동산 같은 거, 특별자산 중에 일부 이런 것들은 금방 팔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매를 해준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고객이 맡긴 돈을 이제 다 도로 물려줘야 되잖아요. 도로 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펀드에서 투자하고 있는 자산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지고 이제 고객한테 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시장성이 없는 자산이라는 얘기는 팔 수가 없다는 거죠. 팔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환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 시장성 없는 자산에 20%를 초과해서 투자하는 펀드는 환매를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환매 금지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펀드하고 20% 초과해서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는 환매 금지형으로 만드는데 이게 환매가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돈이 급하게 필요한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이분들은 그러면 펀드 가입했는데 돈이 진짜로 필요해. 갑자기 뭐 가족 중에 누가 병원에 가야 돼. 병원비가 없어. 그래가지고 환매를 해야 되는데 환매 안 해주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를 어떻게 했든가 어찌됐든가 돈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매 금지형 펀드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요? 상장을 해줘야 돼요. 상장 의무가 발생한다. 상장 의무가 발생하는데 이때 이 상장은 사실은 이제 공모 펀드 중에서 공모 투자회사나 공모 투자 신탁 요것만 상장 의무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교재를 보고요. 어쨌든 상장 의무가 있는데 상장 의무는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돼요.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된다. 그게 상장한다는 거는 시장에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펀드 회사에서는 돈을 안 바꿔주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펀드를 시장에서 팔아서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이런 거 핵심적인 겁니다. 그것도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된다. 이런 것들 알아놓으세요. 그래서 환매 금지형 펀드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개별적으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종류형이라는 거는 클래스 펀드라고 그래요. 클래스. 그래서 똑같은 펀드인데 클래스 A, B, C, D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 놓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나눴냐면 요건 뭐냐면 이 클래스별로 보수하고 수수료가 다른 거예요. 수수료를 차등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똑같은 펀드에 가입했는데 어떤 사람은 수수료 조금만 받고 어떤 사람은 수수료를 많이 준다는 얘기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펀드에 가입했는데 펀드가 뭐 몇백억짜리 펀드인데 내가 펀드를 가입했는데 어떤 사람은 나 같은 사람은 한 달에 10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해요. 10만 원씩. 그럼 1년 해봐요. 120만 원 이렇게 투자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0억을 한꺼번에 한 목으로 그냥 집어넣어 돈을. 그러면 펀드 입장에서 봤을 때 한 달에 10만 원씩 돈을 이렇게 갖다 주는 고객이 더 좋아요? 100억 한꺼번에 맡기는 고객이 더 좋아요? 100억이 더 좋죠. 그리고 대개 증권펀드의 경우에는 이 거래량 우선이라고 해서 큰 거래량 주문이 나가면 가격도 시장 충격 때문에 유리하게 거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드에 기여하는 건 큰 고객이 훨씬 더 많이 기여하죠. 그러면 10만 원씩 그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고객의 수수료하고 100억 한꺼번에 한 몫으로 투자한 고객하고 수수료 똑같이 적용하면 100억 투자한 사람이 나 뭐 불공평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뭐 돈을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차별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특별한 고객이나 특별한 목적에 따라서 펀드를 이렇게 클래스별로 나누는 거예요. 클래스별로 나눠서 여기 보수하고 수수료에 차등을 두는 펀드가 나오게 되는데 이걸 종류형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류형 펀드의 의미를 알아놓으셨죠? 자, 이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전환형 펀드가 있어요. 전환형 펀드는 뭐냐면 대개 펀드 안에 그 펀드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형태의 펀드로 전환을 시켜줄 수 있게끔 전환할 수 있게끔 옵션을 주는 펀드예요. 그래서 내가 채권형 펀드를 이렇게 가다가 채권형 펀드보다는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그럼 주식형 펀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식형으로 이렇게 쭉 가다가 이게 좀 주식이 장이 안 좋은데 그러면 MMF형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일정 기간이 지나서 뭐 1년에 정해져 있어요. 무조건 많이 바꾸는 건 아니에요. 미리 약정에 따라서 일정한 시기와 조건이 만들어지면 다른 형태의 펀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펀드를 전환형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형 펀드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펀드의 경우에 전환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A 펀드에서 B 펀드로 전환한다 그러면 A 펀드는 환매를 하고 B 펀드로 갈아타는 거 아니에요. 이 과정에서 해지 수수료나 환매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새롭게 가입을 하게 되면 여기 판매 수수료나 이런 게 설정 수수료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일정 요건이 되면 전환을 한다 하더라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전환시킬 수 있는 거예요. 환매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게 특징이죠. 그래서 전환형은 뭐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자, 중요한 건 모자형이 잘 나옵니다. 모자형. 이 모자형이라고 하는 건 모펀드하고 자펀드 구조로 펀드가 층화되어 있는 거예요. 계층화되어 있는 건데 상위 펀드가 모펀드라는 게 있어요. 어미 모자를 써서 모펀드가 있고 이 모펀드 아래 여러 개의 자펀드가 있어요. 자펀드가 그래서 아들 자자 자펀드가 있어요. 자펀드 A, B, C, D 뭐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펀드에 고객은 자펀드에 가입해요. 고객은 자펀드에 가입하고 자펀드에 가입한 펀드인 그 고객의 돈을 받은 자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건 뭐냐면 이 모펀드하고 자펀드의 관계가 엄격해요. 그래서 그거를 꼭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모자형 펀드의 경우에 자펀드는 반드시 모펀드만 취득할 수 있어요. 자펀드가 다른 펀드를 투자하면 안 돼요. 다른 펀드를 취득할 수 없어요. 다른 펀드 취득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다른 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할 수도 없어요. 이것도 안 돼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요건이에요. 그리고 모펀드와 자펀드의 펀드 회사, 집합 투자업자가 같아야 돼요. 모펀드하고 자펀드는 집합 투자업자가 같아야 돼요. 집합 투자업자인 펀드 회사가 같아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이런 것들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펀드 공부하시는 분들은 선생님, 아니 모펀드 그냥 하나만 펀드 만들지 뭐 자펀드를 이렇게 나눠가지고 만듭니까?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펀드가 대개 보면 이제 법인 단위로다가 무슨 회사에서 이렇게 펀드를 가입할 수 있거든요. 직원들 돈 끌어모아서. 그러면 이 회사 여기는 A 회사가 떼거리로다가 그 직원들이 한꺼번에 가입했고 예를 들어서 직원들 퇴직금 같은 걸 운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원들 퇴직금 갖다가 모아가지고 어떤 특정 펀드에 가입한다. 그러면 다른 펀드하고 다른 그 투자자하고 막 섞여버린다고요. 섞이니까 관리의 편의를 위해서 요거는 요 A 회사의 직원들만 모아서 관리하기 위해서 요 자펀드를 따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자펀드는 다른 회사 투자자, 다른 자펀드는 일반 투자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관리를 위해서 또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자펀드를 이렇게 나누고 자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는 거죠.
그러면 관리할 때 무슨 자펀드 관리하면 동질적인 사람들이 거기 가입했으니까 관리가 편하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펀드하고 모펀드를 나누는 그런 구조로 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자펀드는 반드시 모펀드만 취득해야 되고 다른 펀드는 취득하면 안 된다. 그리고 다른 펀드는 모펀드에 취득할 수가 없다. 그리고 모펀드와 자펀드는 집합투자업자인 펀드 회사가 같아야 된다. 이런 것들은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ETF하고 사모펀드는 내용이 좀 많아요. 한꺼번에 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건 교재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앞에 있는 4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환매 금지형부터 봅니다. 자, 환매 금지형 펀드에서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자, 환매 금지형 펀드는 존속기간을 정한 펀드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여기서 첫 번째 존속기간을 정한 일정 기간 동안 운영되는 펀드. 그 다음에 이 경우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 발행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중요하죠? 90일 이내에 상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됩니다. 상장 의무는 90일 이내입니다. 자, 다음에 나머지는 됐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자, 다음의 경우는 반드시 환매 금지형으로 설립해야 되는 펀드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에 뭐가 있어요? 1번 부동산 펀드, 2번 특별자산 펀드, 세 번째 혼합자산 펀드. 그 부동산 펀드, 특별자산 펀드, 혼합자산 펀드는 환매 금지형으로 만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 총액, 즉 펀드 재산의 20% 초과하여 다음의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 그러니까 펀드 자산의 20% 초과해서 시장성 없는 자산에 투자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환매 금지형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시장성이 없는 건 뭐냐? 그게 대개 보면 부동산이나 특별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러면 환매 금지형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딱딱 정리하면서 끝내야 돼요. 환매 금지형 끝난 거고. 두 번째는 종류형입니다. 종류형은 클래스 펀드라고도 그래요. 앞에 있는 거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첫째 줄에 이런 게 나오죠. 종류형 펀드는 동일한 투자기구 내에서 다양한 판매 보수 및 수수료 구조를 가진 클래스를 만들어 보수 또는 수수료 차이에서 발생하는 신규 투자기구 설정을 억제하고 여러 클래스에 투자된 자산을 합쳐서 운용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는 펀드들을 말한다. 이게 중요한 건 뭐예요? 클래스별로 나누고 요거에 따라서 보수하고 수수료를 차등했다는 거예요. 보수와 수수료가 서로 다르다. 클래스별로. 그래서 적용 사례가 표로 있는데 표는 뭐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만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 표 아래 보면 이런 게 나오죠. 또한 종류형 펀드는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 간에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전환에 따른 환매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종류형 펀드는 이렇게 전환형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전환을 했을 때 환매 수수료를 따로 물리지 않는다. 이런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100%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서 2번 정도는 좀 잘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종류형 펀드를 설정하고자 하는 때 종류별 보수와 수수료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해야 한다. 종류의 수에는 제한이 없다. 몇 개를 만들든 상관없어요. 클래스는. 그리고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비종류형 펀드도 종류형 펀드로 전환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잘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뭐 됐습니다. 그래서 종류형 끝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간단하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돼요. 자, 다음에 전환형 봅니다. 전환형 펀드란 다양한 자산과 투자 전략을 가진 투자기구를 묶어 하나의 투자기구 세트를 만드는 거예요. 그 투자자는 그 투자기구 세트 내에 속하는 다양한 투자기구 간에 교체 투자를 가능하게 해주는 투자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주식형, 채권형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골라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줄에 자, 투자기구 간 교체 투자를 위하여 특정 투자기구에서 투자자가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경우에 해당 투자기구의 환매 수수료 조항에도 불구하고 환매 수수료 적용하지 않는다. 이거 썼나요? 환매 수수료 없다고요. 전환형은 요거는 이제 모자형이고요. 전환형은 환매 수수료가 없어요. 일정 요건을 갖추면 환매 수수료 같은 거 안 물린다 이거죠. 전환했을 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전환형 펀드로 만들려면 반드시 어떤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게 이제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1번,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잘 읽어놔야 돼요. 전환형으로 만들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복수의 펀드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집합투자 규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형, 채권형 얘네들 집합투자 규약 안에 전환할 수 있다 하는 공통의 규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집합투자기구 규약에 집합투자 규약에 다음에 집합투자 기구 간에는 전환이 금지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전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신탁하고 투자회사 얘네들끼리는 전환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아요. 유한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조합, 익명조합, 사모투자, 사모펀드까지
요 법적인 성격이 다른 것끼리는 이렇게 교체할 수 없어요. 그냥 투자 신탁 안에서 투자 신탁 내에서 채권형 주식형은 이건 서로 교체 투자에서 전환이 가능하지만 자 A는 뭐냐면 투자 신탁 형태의 주식형이고 B는 투자 회사 형태의 채권형이다. 얘네들은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회사의 실체가 다르니까 이게 펀드의 실체가 달라서 법적 실체가 이건 투자 신탁이고 얘는 투자 회사야. 그럼 이건 전환이 안 된다는 거죠. 얘는 합자 회사고 얘는 유한 회사야.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환이 안 된다 하는 거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시죠. 자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목표 달성 펀드 스팟 펀드라고 하는데 그건 그냥 읽어보시는 정도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모자형 펀드를 봅니다. 모자형 펀드. 자 이때 전환형 펀드는 봤고요. 모자형 펀드를 보겠습니다. 자 모자형 펀드는 모펀드, 자펀드 이중 구조로 이루어진 펀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앞에는 그냥 쭉 읽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모자형 펀드의 요건이 중요해요. 모자형 펀드가 되려면 반드시 이 요건을 맞춰야 된다는 게 1번, 2번, 3번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 한번 보면 자펀드가 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 외에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이게 첫 번째 나왔죠. 그러니까 자펀드는 요거예요. 자펀드는 모펀드만 취득할 수 있지 다른 펀드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거고요. 두 번째, 자펀드 외자가 모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할 것. 자펀드가 아닌 자, 즉 다른 펀드가 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을 했죠. 세 번째, 자펀드와 모펀드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해야 된다. 자펀드하고 모펀드의 집합투자업자가 똑같아야 돼요. 집합투자업자가 동일해야 된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세 개가. 자, 그래서 요 모자형 펀드의 요건, 법적 요건. 자펀드는 모펀드만 취득할 수 있지 다른 펀드 취득할 수 없다. 자펀드가 아닌 다른 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할 수 없다. 그다음에 모펀드와 자펀드는 집합투자업자가 같아야 한다. 이런 것들 중요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보통 우리가 다른 펀드를 취득하는 펀드에 흔한 펀드 중에 뭐가 있냐면 재간접 펀드라는 게 있어요. 펀드 오브 펀드라는 게 있어요. 펀드 오브 펀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 펀드에 투자를 했어. 그러면 A 펀드가 뭐 투자 대상을 정해서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라 다른 B 펀드를 취득하는 거예요. 이렇게. A 펀드에 이 고객은 A 펀드에 투자를 했어요. 근데 A 펀드가 고객이 돈을 받아서 다른 펀드에 투자해요. 이걸 펀드 오브 펀드라고 그래요. 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그래서 이걸 재간접 펀드라고도 하거든요. 재간접 펀드 또는 펀드 오브 펀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 재간접 펀드 또는 펀드 오브 펀드가 이 모자형 펀드하고 언뜻 보면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차이가 있는 거 보는데 동그라미 1번, 2번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보세요. 자, 1번 모자형 펀드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의 효율성을 위하여 도입된 제도인 반면 펀드 오브 펀드는 운용회사의 운용 능력의 아웃소싱을 위하여 도입한 제도다. 그러니까 펀드 오브 펀드는 이 A가 만약에 베트남 펀드인데 베트남에 잘 몰라. 그러면 베트남 펀드로 가장 유명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B 펀드에 그냥 B 펀드를 취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베트남에 실제로 투자하지 않고도 베트남 펀드에 투자하는 다른 세계적으로 유명한 펀드에 그냥 투자를 해버리니까 아웃소싱을 한다는 거죠. 내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목적으로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모자형 펀드는 하위 투자기구에 투자자가 투자하는 반면에 펀드 오브 펀드는 투자기구 자체에 투자자가 투자하게 된다. 그러니까 모자형 펀드는 하위 펀드, 즉 자펀드에 투자하잖아요. 자펀드에만 투자하고 고객은 직접 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어요. 자펀드에 투자하면 자펀드가 모펀드를 취득하는 구조예요. 그런데 펀드 오브 펀드는 자펀드의 개념이 없어요. 자펀드의 개념이 없고 그냥 그 펀드에 투자하면 되는 거다. 그죠? 자,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요거 모자형 펀드하고 펀드 오브 펀드의 차이점을 규명한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이제 ETF 봅니다. 이게 상장지수 펀드라는 건데 이 상장지수 펀드가 좀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상장지수 펀드가 뭐냐 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보죠. 여러분들 ETF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거 요건 영어로요. E가 exchange라는 뜻이에요. exchange가 뭘까요, 이게? exchange는 교환하다, 교환 이런 뜻이지만 실제로 금융 쪽에서는 exchange 하면 거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래소. 그러니까 exchange가 우리가 보통 뉴욕 증권 거래소 할 때 E가 exchange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KRX 있죠? 그래서 코리아 exchange, 그 X로 약자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E로 표현하든 X로 표현하든 아니면 EX로 표현하기도 하죠. 뭐 이렇게 코맥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거래소란 뜻이에요.
그런데 거래소에서 트레이드, 거래되는 이런 뜻이죠. 거래되는 펀드 그런 뜻이에요. 그럼 보세요. 펀드라고 하는 거는 주식이 아니잖아요. 주식이 아니니까 주식 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거래소에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펀드를 마치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해서 거래하게끔 만들면 그걸 ETF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덱스 펀드 같은 펀드를 주식처럼 사고 팔게 만드는 걸 ETF라고 합니다. 그래서 ETF는 상장된 펀드다. 그래서 ETF를 상장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ETF에서 이 펀드는 대개 어떤 펀드를 상장하느냐 하면 인덱스 펀드를 상장합니다. 인덱스 펀드를 상장해요. 인덱스 펀드를. 근데 인덱스 펀드는 대표적인 게 주가지수 같은 거,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 우리나라로 보면 뭐 코스피 지수 이런 거하고 똑같이 움직이도록 만드는 펀드 같은 거 있죠. 그걸 인덱스 펀드라고 그러거든요. 그 인덱스 펀드 같은 거를 마치 주식처럼 상장해서 쉽게 사고 팔게 만드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ETF라고 한다. 그래서 ETF는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상장한 것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펀드는 안정적이거든요. 그리고 수수료가 적어요. 그러니까 수수료 부담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덱스 펀드는 패시브 펀드라고 해서 소극적 펀드예요. 막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하는 펀드가 아니기 때문에 수수료도 싸고 다른 펀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상장해 놓으면 훨씬 더 편리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 한번 보면 세 번째 줄에 ETF는 개방형 투자기구죠. 아무 때나 여러분들 ETF는 주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돈이 필요하면 이 ETF를 팔면 돼요. 팔면 회수가 돼요. 뭐 펀드 회사에 가서 환매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장이 돼 있잖아요. 상장이 돼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시기에 그냥 주식시장에서 사고 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형이다 이거죠. 개방형 투자기구나 그 집합투자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돼 있고 투자자는 시장에서 보유증권을 매도하여 투자자금 회수할 수 있죠. 이게 펀드 회사에 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증권시장에서 팔면 돼요.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ETF의 특징을 보면 1번 ETF는 인덱스 펀드예요.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상장해 놓은 것뿐이에요. 그 인덱스 펀드라는 거는 이거는 특정 종목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주가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도록 만든 거예요. 설계할 때.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하고 똑같이 움직이게 이렇게 만들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런 걸 인덱스 펀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덱스 펀드고 두 번째 ETF는 아무 때나 추가 투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가형 펀드다. 이렇게 얘기하고 ETF는 상장했으니까 상장형 펀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ETF는 일반 투자기구와는 달리 증권 실물로 투자기구에 설정 해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기구하고 달리 일반 투자기구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뭐 회사에서 뭐 환매해야 되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증권, ETF라는 증권이잖아요. 그거 그냥 시장에다 내다 팔면 돼요. 내다 팔면 내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거고 그거 사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권 실물로 설정도 할 수 있고 해지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점을 봅니다. 다른 펀드 대비 장점, ETF의 장점. 1번, ETF는 주식과 같이 편리하게 투자할 수 있다는 거. 당연하죠. 주식처럼 상장돼 있으니까. 두 번째, ETF는 주식과 인덱스 펀드의 장점을 모두 갖고 있다는 거. 그렇죠. 주식의 환금성과 인덱스 펀드의 안정성. 이거 둘 다 추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투자기구 투자과정 뭐 이런 거 그냥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ETF 투자과정이 있죠. 한번 보죠. 자, ETF는 일반적인 펀드와 달리 두 가지 시장이 동시에 존재하죠. 이미 발행된 ETF 증권이 증권시장을 통하여 주식같이 매매되는 세컨더리 마켓, 즉 유통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ETF가 설정 해지되는 프라이머리 마켓, 즉 발행시장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밑에 있는 그림 뭐 이런 건 됐고요. 나머지 쭉 읽다가요. 운용 특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ETF 운용 특례 있는데 운용 특례는 좀 읽어보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1번 각 상장지수 펀드 간의 펀드 자산 총액의 30% 동그라미까지 동일 종목 증권에 운용 가능하다. 이 경우에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그래서 30%에 해당 그냥 동그라미 하고요. 그 다음에 각 상장지수 펀드 자산 총액으로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20% 동그라미까지 운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간의 거래 제한 적용, 내부자 거래죠. 이걸 배제해놨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상장 폐지일로부터 10일 이내 동그라미 펀드를 해지해야 되고 해지일로부터 7일 이내 금융위에 보고해야 된다. 10일, 7일 이 정도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ETF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모자형도 봤고 ETF도 봤습니다. 이제 사모펀드를 한번 보죠. 자, 사모펀드는 어떤 게 사모펀드죠? 공모 형태로 모집하지 않은 펀드, 공모 형태가 아닌 펀드, 공모 펀드 빼고 나머지 다 사모펀드예요. 그래서 사모펀드 한번 보죠. 사모펀드란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당 펀드의 집합투자증권을 매각하여 투자기구를 설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를 따로 정리해 놓지 않고요. 공모 방식으로 설립하는 거 빼고 나머지는 다 사모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공모는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대규모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므로 법령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제약 요건을 두고 있으나 사모의 경우에는 그 해당 투자자의 수가 적으므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제약 요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의 경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모으기 때문에 잘못하면 선의 피해자가 엄청 생기거든요. 일반 투자자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하니까. 그래서 투자자 보호 규정 뭐 이런 게 엄격하게 적용돼요. 근데 사모의 경우에는 적격 투자자라고 그러죠. 소수의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여기 많이 투자를 해요. 사모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모가 아니고 불특정 다수도 아니고 적격 투자자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수들이 투자하는 거예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잘 아는, 시장이나 물건에 대해서 잘 아는 선수들이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투자자 보호 규정이나 여러 가지 운용 제한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돼서 또는 거기 배제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 조항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운용 규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덜하다, 완화되거나 아니면 아예 제한을 풀어버렸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제 사모펀드는 두 가지 형태로 나눠요. 경영 참여형하고 전문 투자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우리 교재에서 경영 참여형은 설명 안 해요. 그냥 소개만 하고 전문 투자형만 잠깐 언급을 하는데 아래 하단의 두 번째 단락에 네 번째 줄에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특례가 소개가 됩니다.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의 특례. 그러면 이게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것들이 사모펀드, 특히나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적용이 완화되거나 배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쭉 있는데 이걸 다 외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한번 훑어보고 많은 정도로 끝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특수한 형태의 펀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사모펀드까지 살펴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서 일반적 분류에 의한 집합투자기구가 있는데 이건 이제 분류하는 거예요. 그냥 펀드를 간단하게 분류하는 거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하나씩 보죠. 교재 위주로 보겠습니다. 그냥. 자, 펀드의 성격에 따라 추가형, 단위형이 있어요. 추가형은 뭐죠? 추가형, 단위형 구분은 펀드의 좌수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느냐에 따른 분류고요. 다음 페이지 추가형은 최초로 펀드를 설정한 후 투자자의 수요에 따라 신탁 원본을 증액하여 수익증권을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형태가 추가형이고요. 단위형은 이미 기설정된 투자신탁의 원복액을 추가로 증액하여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없는 거예요. 추가로 투자를 못해요. 이건. 그리고 일반적으로 신탁 계약 기간을 정해놓고 운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이거는 단위형은 한번 펀드가 설정 설립되면 그 다음에 또 추가해서 돈을 납입해서 이렇게 해서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납입 자본이 딱 정해져 있어요. 단위형은. 그래서 이거 추가 증액을 안 합니다. 증액 안 하고 되게 이런 펀드는 이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는 펀드가 거의 대부분 단위형으로 해요. 그래서 단위형은 거의 부동산 펀드 같은 거예요. 부동산 펀드가 만약 개발형이다 그러면 땅 사서 건물 져서 나중에 분양한 다음에 그 수익을 다시 돌려주니까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기한이 정해져 있는 펀드는 중간에 투자자가 들어오면 오히려 혼란스럽죠. 그 다음에 투자자 간의 문제, 공평성, 형평성의 문제도 생기고 그러니까 모집 금액을 딱 정해놔요. 딱 정해놓고 그거 딱 모집 끝나면 더 이상 추가 증액을 안 합니다. 그런 걸 단위형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에 이제 개방형, 폐쇄형이 있는데 개방형, 폐쇄형은 이거예요. 환매 금지형이 폐쇄형이에요. 그리고 환매를 할 수 있는 거는 개방형이다 이런 거죠. 개방형 보죠. 자, 수익자가 투자 신탁 계약 기간 중도에 보유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대부분의 일반 펀드는 다 개방형이다. 웬만하면 다 개방형이에요. 근데 폐쇄형도 있다는 거죠. 폐쇄형 보면 수익자가 투자 신탁 계약 기간 중도에 보유 수익증권의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법에서는 공모 폐쇄형 펀드의 경우 그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환매 금지형이잖아요. 폐쇄형이. 그건 이미 얘기를 했죠. 상장 의무가 있고 상장은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했죠.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이 있는데 이걸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자고요. 전체적으로. 자, 증권펀드의 경우에 자, 우리가 이제 주로 편입 자산을 어떤 비율로 섞느냐에 따라서 주식형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형이 있고 그다음에 채권형이 있어요.
채권형이 있고 그다음에 혼합형이 있어요. 혼합형이 있는데 그 이거 어떻게 나누느냐 이거예요. 가끔가다 물어보거든요. 주식형은 펀드 자산의 60% 이상을 주식이나 주식 관련 상품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이나 주식 관련 상품에다 투자하면 주식형이에요. 그다음에 채권형은 펀드 자산의 60%를 이상을 채권이나 채권 관련 상품에다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주식은 단 1%도 편입하면 안 돼요. 주식은 단 한 주도 사면 안 돼요. 주식은 전혀 없어야 돼요. 주식은 전혀 없이 다른 자산은 이때 주식은 없어야 돼요. 주식은 없고 전체 자산 중에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면 채권형이에요. 그런데 주식을 이제 단 1%라도 주식하고 채권을 섞으면 혼합형이거든요. 혼합형인데 여기서 혼합된 그 자산 중에 주식 편입 비율이 주식이 50% 이상이 되면 여기 이상이라고 써야 돼. 이상이 되면 이걸 주식 혼합형이라고 그래. 주식 혼합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주식 편입 비율이 50% 미만으로 편입돼 있잖아요. 그러면 채권 혼합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거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질문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자, 어떤 펀드 재산이 주식은 2% 들어 있고요. 채권을 67% 보유하고 있는 펀드가 있어요. 그럼 이 네 개 중에 주식형, 채권형, 주식 혼합형, 채권 혼합형 중에 어떤 거죠? 여러분들은 채권을 67% 편입했다고 하니까 채권 60% 이상이니까 채권형 펀드다 이렇게 하겠죠. 하는 분들 많겠죠. 그러면 그거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채권 혼합형은요. 주식이 단 1% 편입되면 안 돼요. 근데 주식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혼합형이에요. 혼합형인데 주식 편입 비율이 50% 미만이잖아요. 2%면. 그러면 이건 채권 혼합형이 되는 겁니다. 채권형이 아니라 채권 혼합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런 큰 틀에 따라 일단 말씀드리고 이제 주식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죠. 자, 주식형 보세요.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주식 또는 주식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주식이나 주식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주식형이다. 그다음에 그 밑에 줄에 다음은 주식형 펀드가 갖는 위험을 설명한 건데 뭐 시장 위험, 개별 위험, 유동성 위험 이런 거 그냥 읽어보세요. 그냥 리스크는 또 따로 그 다루기도 하고 뭐 하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주식형 펀드는 주로 투자하는 주식이 어떤 종류의 기업인가를 기준으로 성장주 펀드, 가치주 펀드, 나아가 배당주 펀드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성장주 펀드는 뭐냐? 성장주란 지금보다는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큰 종목. 이걸 성장주라고 그래요. 즉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현재의 기업 가치보다 주가가 높게 형성되어 있는 주식. 앞으로 많이 뜰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가가 비싸죠. 이런 걸 성장주라고 그래요.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성장주 펀드는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될 때 주가 상승에 따른 투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펀드다. 따라서 향후 국내 경기가 차츰 회복되고 주시장이 안정될 때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성장주 펀드가 최적의 펀드다. 요 지문 구성될 수 있으니까 체크해 놓고요. 가치주 펀드 보세요. 가치주 펀드는 기업의 내재 가치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을 골라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일인지 모르지만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보다 주가가 싸게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예요. 헐값에. 그런 걸 가치주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가치주에서 두 번째 단락에 다섯 번째 줄 끝에 이런 게 나오죠. 증시가 불안할 때 가치주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저평가된 기업의 가치가 시장에서 적정 주가로 재평가될 때 높은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며 성장주에 비해 변동성이 적어 주가 하락 시 상대적으로 시장 상황에 덜 민감하여 손실폭을 줄일 수 있다는 거. 이런 게 특징이고요. 자, 다음에 이제 배당주 펀드 봅니다. 배당주 펀드는 다섯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와요. 일반적으로 배당주 펀드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배당을 해준다는 점 때문에 결산기가 임박한 시점에 주가 수준이 낮고 배당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매수하거나 배당 시점을 앞두고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는 주식을 매수하여 시세 차익을 노리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사실 뭐 실무적으로는 고배당주는 대개 단기순이익의 40% 이상을 그 주주에게 배당하면 고배당주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배당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배당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서. 그래서 배당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주식에 투자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도 있다라는 거죠. 이걸 배당주 펀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다음에 채권형을 봅니다.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 또는 채권 관련 파생 상품에 투자하는 펀드. 자, 펀드 재산의 60% 이상을 채권 관련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주식은 섞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위험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 투자의 위험도. 여기서 시장 위험을 한번 보세요. 시장 위험 보면
채권의 경우에는 좀 주의해야 될 게 이런 거예요. 네 번째 줄에 이런 게 나오죠. 여기에서 금리의 변화에 따라 채권 가격이 변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장기 채권의 금리 민감도가 단기 채권의 금리 민감도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장기채가 금리 변화에 따라서 훨씬 더 가격이 크게 움직여요. 그래서 따라서 금리 상승 국면에서의 장기 채권의 가격 하락이 단기 채권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져요. 금리가 상승할 때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금리가 떨어질 때는 장기 채권의 가격 상승이 단기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요. 따라서 금리 상승 국면에서는 장기채 펀드의 수익률 하락이 단기채 펀드의 수익률 하락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를 때는 단기채에 투자하지 장기채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장기채가 훨씬 많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금리 하락의 경우에는 반대로 전개된다는 거예요. 금리가 떨어질 때는 장기채가 훨씬 더 많이 올라요. 단기채보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시장 위험에서. 자, 다음에 개별 위험하고 유동성 위험은 그냥 읽어보시고요. 다음 페이지 혼합형 나오죠. 혼합형 보죠. 혼합형 펀드는 채권형이나 주식형 이외의 펀드를 말하는 것으로서 신탁계약서상 최대 주식 편입 비율 50% 이상 펀드를 주식 혼합형, 신탁계약서상 최대 주식 편입 비율 50% 미만 펀드를 채권 혼합형으로 분류한다. 이거 중요하죠? 여기 썼잖아요. 그러니까 주식 편입 비율이 50% 이상이면 주식 혼합형, 주식 편입 비율이 50% 미만이면 채권 혼합형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놓으시고요. 자, 다음에 이제 증권형, 파생형 이런 거 있는데, 자, 파생상품, 사실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파생상품 펀드라는 거는 정식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펀드를 파생상품 펀드라고 실무적으로 부르긴 해요. 그럼 어떤 것을 편입하느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위험. 그러니까 파생상품을 펀드에 편입하면 위험이 커지거든요. 파생상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 편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위험이 어떤 거냐 이런 거를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이런 게 나오죠. 파생상품으로 장내 파생상품에만 투자할 경우의 위험. 장내 파생상품은 우리 그 KLX 우리 그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파생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든지 주가지수 선물이라든지 주가지수 옵션이라든지 이런 거 상장돼 있거든요. 그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장내 파생상품을 투자했을 때 부담해야 될 위험, 이걸 보는데요. 보세요. 투자 대상이 장내 파생상품으로만 국한되는 경우에는 장내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거래 상대방 위험은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소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파생상품 투자로 인한 고유의 리스크인 레버리지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요. 다만 파생상품이 조그만 증거금만 가지고 큰 계약을 들어 올리잖아요. 큰 계약을 할 수 있죠. 내가 100만 원짜리 계약해야 되는데 증거금이 10%만 필요하다. 그러면 10만 원만 가지고도 100만 원짜리 거래를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여기서 돈을 벌려면 또 크게 벌 수 있지만 잘못하면 완전히 돈이 다 날아갑니다. 이걸 레버리지 리스크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레버리지 리스크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밑으로 네 번째 줄에 즉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금액 대비 손실폭이 커질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장내 파생 상품에서는 레버리지 리스크가 있다. 근데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은 없다. 왜냐하면 거래소가 중간에 있으니까. 자, 그런데 2번 장외 파생 상품에 투자할 경우의 위험은 지금 장내 파생 상품의 위험에다가 플러스 거래 상대방 위험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외 파생 상품은 위에 장내 파생 상품에 대한 투자 위험 외에 추가적으로 거래 상대방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거래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래서 그 밑으로 네 번째 줄에 보면 이 외에도 장외 파생 상품은 거래 건마다 펀드의 운용을 달리하는 집합투자업자와 거래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그 계약 내용에 따라 계약 조기 해지 위험이나 지급 금액 변동 위험 등 다양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장외 파생 상품 거래는 위험이 훨씬 더 많아요. 장내 파생 상품 거래보다. 그거 좀 알아놓고요. 자, 다음에 이제 상장형, 비상장형으로 펀드를 나누기도 합니다. 상장형 보죠. 펀드의 수익증권을 증권시장 등에 상장하여 그 수익증권을 증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거죠. 대부분 이제 우리가 상장지 펀드 이런 거죠. 금방 했죠. 이런 거고 다른 것도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비상장형 보세요. 펀드의 수익증권을 증권시장 등에 상장하지 아니하는 펀드를 말한다. 대부분의 펀드가 이 분류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펀드는 상장을 안 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펀드는 수익자의 환매 청구에 응하는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모집식하고 매출식도 좀 알아놓으셔야죠. 모집식 보죠. 펀드를 설정하기 전에 미리 투자자로부터 펀드의 투자에 대하여 청약을 받고 그 청약 대금을 완전히 확보해요. 그 다음에 펀드의 설정을 요청하는 펀드죠. 그러니까 미리 돈을 모아서 100억 모았다. 그러면 딱 펀드 발행이 딱 100억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대부분의 펀드는 모집식이에요.
근데 매출식도 있다는 거죠. 매출식 보면 판매회사의 보유 현금으로 자금을 납입하여 펀드를 먼저 만들어요. 설정한 다음에 설정된 펀드 수익증권을 투자자한테 파는 거예요.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파는 거예요. 그래서 보유하고 있던 판매회사가 고객이 수익증권 매입 청구에 대응하여 보유 중인 수익증권을 고객에게 매각하는 거죠.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파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매출식이다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제 거치식, 적립식이 있죠. 자, 거치식은 이제 네 번째 줄 보세요. 거치식은 은행의 정기예금과 같이 일시에 목돈을 투자하는 방식이다. 적립식은 뭐예요? 은행의 적금과 같이 목돈 없이도 일정 기간마다 일정 금액을 나누어 장기간 투자하는 방식. 그래서 적립식 펀드를 조금 강조하죠. 우리 교재에서. 적립식 펀드는 소액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고수익을 노릴 수는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납입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낮아진다. 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거 알아놓고요. 나머지 읽어보세요. 자, 다음에 이제 투자 지역에 따라서 펀드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본문은 읽고 두 번째 단락 보시면 국내 투자 펀드하고 세 번째 단락에 해외 투자 펀드로 나눠요. 근데 국내 투자 펀드는 뭐 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거고 해외 투자 펀드를 분류를 해야 되는데 해외 투자 펀드는 거기 세 번째 단락에 다시 투자 지역을 기준으로 전 세계 투자 펀드, 요걸 글로벌 펀드라고 그래요. 근데 특정 지역 투자 펀드, 특정 국가 투자 펀드로 나눌 수 있고 투자 대상 자산을 기준으로 하면 주식, 채권, 대체 투자 상품군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투자하면 글로벌 투자 펀드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지역 뭐를 투자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머징 마켓 투자를 한다든가 동남아 투자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정 지역에 투자하면 이걸 이제 지역 투자 펀드라고 하는 거죠. 리저널 투자 펀드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특정 국가, 어떤 국가, 개별적인 국가, 뭐 베트남 펀드, 뭐 중국 펀드, 인도 펀드 뭐 이렇게 특정 국가를 투자를 하면 개별 국가 펀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쭉 투자 지역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해외 투자 펀드의 경우에는 좀 주의해야 될 게 그 나라에다가 우리가 투자한 고객들의 돈을 달러로 바꾸거나 그 현지 통화로 바꾼 다음에 그 나라에 투자한 다음에 다시 그 나라에서 번 돈을 현지 통화를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환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환율이 변하면 여기 환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 이걸 좀 주의하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해외 투자 펀드의 리스크 중에 첫 번째 줄에 해외 투자 펀드를 투자할 경우에는 국내 투자 펀드의 경우와 달리 추가적인 리스크를 부담해야 한다. 그 추가적인 리스크란 환율의 변동에서 발생하는 리스크예요. 그러니까 환 리스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두 번째 줄에 그래서 환헤지라는 걸 해요.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환헤지란 환율 변동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완전히 없애주는 거래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시점의 환율을 해당 환헤지 거래의 계약 기간 종료 시점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환헤지 한다고 해서 무조건 환율 위험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없어지는 건 아니고 현재 계약 시점의 환율로 마지막에 내가 그 돈을 최종적으로 환금을 했을 때 환율을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해당 계약 기간 동안 환 변동이 과도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환헤지에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환헤지를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환헤지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수업을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투자 전략에 따른 분류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